자, 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 군정의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미 군정 관련된 그 경제 관련된 내용은 12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이승만 시대 때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 할 때 관련 기구들, 그러니까 미 군정 관련 기구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 같은 것도 배경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좀 간단하게 설명돼 있어 갖고 이 심화 규제 내용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818페이지 펴 보세요. 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한국 경제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 그 군정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 시대가. 그 일제 강점기 때는 한국 경제가 민족 자본이 미형성됐고 되게 일본 경제에 예속되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주요한 부품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 한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와서 단순 조립하거나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일본 경제에 예속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만주와 또 연결돼 있죠. 그 당시 이제 1930년대 병창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그다음 조선 그다음에 이렇게 만주가 하나의 이제 M 블록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일본인들이 철수를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인들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노무자들은 이제 노동자들은 그 밑에 지시에 따라서 그냥 단순 조립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어려운 거야. 예. 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전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 한 대조차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바퀴 있죠. 이 바퀴를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인데 이 핵심 기술을 알 수 있는 알았던 것이 일본 기술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철수를 하니까 바퀴를 못 만들잖아요. 한동안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애속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또 남과 북이 또 뭐냐면 격차가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의 경제 구조 연결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북부 지역에 중화공업 단지를 많이 만들었죠. 예, 근데 한반도 남쪽 지역에선 별로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어. 잘 해봤자 막 경공업, 이거 대부분 농업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단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단절되니까 그 타격을 받았던 것은 북한보다는 남한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업 원료나 지하 정원, 중공업 시설들이 다 북한에 편제돼 있고 특히 그 전력이나 석탄이 대부분 북한에서 산출되는데 이 전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 전력 같은 게 대부분 저희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져 갖고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북한 애들이 이제 요걸 단절시켰죠. 50 단독 선거 때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남한의 인구가 증가됐어요. 인구가 증가된 요인은 자연적 증가도 있겠지만 자연적 증가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더 커요. 사회적 증가. 그래갖고 이제 북한 dok토들이 대거 월남을 냈고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이제 뭐냐 김정일다 김일성이 집권하자마자 지주라든지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등등 막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김일성도 그냥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잡아뒀다가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이제 해서 월남은 되게 많았고 거기다가 이제 해외로 나갔던 많은 동포들이 귀국하죠. 일본이나 중국 그다음에 강제로 이제 징용돼 가서 끌려왔던 사람들도 대개 보면 이제 귀국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화량이 급증이 돼. 통화량이 왜 급증하냐 하면 그 당시 미군정 이전에도 일제 강점기 때 얘네들이 전쟁 시기니까 이제 지표를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 뭐냐면 아 그 인플레이션이 났죠. 근데 미 군정이 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경제 정책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안 되면 이제 통화량만 찍어내는 거야. 왜냐면 세수는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미군정이 독자적인 화폐는 만들지 않았어요. 미군정은 예전에 이제 그 일본 화폐 있죠. 조선은행권을 그대로 써 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정팡사 위조 지폐 사건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통화량이 급증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군정의 소극적인 경쟁 주체.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나 생활 필수품 확보, 그다음 원조 문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두는 거죠. 이런 정도만 이제 유지하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뭐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일본과의 경제 단절. 그래서 일본 본토와 연결된 식민지 경제 구제 붕괴로 경제 혼란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주위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화나 급증에서 더 플러스 된 게 뭐냐. 그 당시 일본 애들이 불안 지폐를 이제 많이 발행됐어요. 불안 지폐는 이제 뭘 불안 지폐라고 하냐. 원래 일본은 근태한 국가죠. 그래서 금을 보유할 만큼 화폐를 발행한 건데 실제로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태안화폐보다는 실제로 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보다 그러니까 금 보유량보다 더 이상 뭐냐면 화폐를 발행을 해요. 이게 이제 불안지폐야.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불안지폐를 만드냐 많이 발굴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그 당시 패망할 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 그러면 자기 자산을 어떻게든 그냥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빼야 하기 때문에 지폐를 이제 많이 발행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자기 자산들 쉽게 이제 팔아버리고 그 뭐냐 금이나 은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바꿔갖고 이제 나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지폐를 많이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냥 뒤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경제 정책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미군정의 경제 정책 중에 미국의 자유 판매 허용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여기 부분을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미국 정책 관련된 내용 보면 미국 자유화 정책이 있어요. 네. 자, 이건 이제 배경을 보면 해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소비 욕구가 높아져 매점 매석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 정은 일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 쌀을 공출 제도를 실시했잖아요. 얘네들 보면 쌀 공출 제도는 자유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공출 제도를 폐지하죠. 그래서 미국의 자유교대를 허용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점 매석을 독단을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 군정의 의도와 달리 상인과 지주들이 이참에 차라리 이제 자유교대 하니까 더 매점 매석을 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양곡 가격이 폭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식량 위기가 더 심화되니까 당시 이제 그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어. 최고 가격제는 누굴 보호하는 거야? 소비자들을 보호한 거잖아. 예. 소비자를 보호해서 일정한 가격에서만 쌀 파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뭐냐면 시장에서 이 당시 양곡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인과 지주들이 시장에서 최고 가격제는 거 손해 보기 싫다 해갖고 그냥 판매를 안 하는 거야. 더. 그러니까 오히려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정책을 다시 바꿔갖고 미국 공출 제도를 실시했어요. 예전에 일본 애들이 실시했던 그 공출 제도를 실시한 거죠. 대도시의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 공출 제도를 전면 부활했고요. 자가용 미국 자기가 먹을 거와 종국 그다음 10분일 걸 제외하는 거는 정량분을 공출 대상으로 하고 시가보다도 상당히 뭐냐면 22.3% 일괄적으로 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부터 상당히 손해를 보죠. 그럼 만약에 매수를 공출 안 할 경우에는 경찰과 미군이 동원돼서 잡아 강제 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손해 보기 싫으니까 농민들이 이제 이 쌀을 그냥 자택에 막 숨기든지 어디 딴 데 빼돌리는지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놀면 또 추수봉기 같은 것들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민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정책이 상당히 미군정은 상당히 당혹스럽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대구의 폭동도 일으키고 막 그 일어났던 거 10월 폭동이나 이런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미국 수준력을 공포하고 기속 사업체에 대한 긴급물자 통제 경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경제 통제를 공포해서 중앙경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런 노력도 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미 군정의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그 당시 이제 당시 상황과 그 다음에 미국 정책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등을 좀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문제를 보죠. 자, 이 토지 문제는 이게 상당히 기출 문제 빈도가 높죠. 이거는 이제 미 군정하고 미 군정의 토지 정책, 그 다음에 북한의 토지 정책, 그다음에 미군적인 토지 정책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됐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 토지 그 정책이 나중에 이승만 정부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토지 개혁 정책이 이승만 정부까지 연결되는데 요걸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부 수립 이전부터 1946년에 그 당시 이제 북한의 토지 개혁을 하니까 미군정도 다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이제 인구 구성이 거의 8, 90%가 농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문제에 또 민감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민당 같은 지주계급 출신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속토지만 대상으로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를 이승만 정권에게 넘겼어요. 이승만 정권도 이제 지주들이나 자본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토지 개혁을 또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 잘못하면 북한이 토지 제도 개혁을 했는데 남한이 안 했다. 그러면 남한 그 사회주의가 확산될 수 있잖아요. 농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좀 했어야 됐어. 예. 자, 하여튼 그러면 토지 문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지주존호제 철폐와 토지 불균형 형성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시대적 과제였고요. 특히 이제 미군정은 북한의 토지 개혁은 뒤에 좀 얘기했지만 북한 정권을 수입하기 이전부터 했죠. 그래서 토지 개혁으로 남쪽에 사회주의가 퍼질 기미가 보이자 사회주의 학살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게 지방인민위원회요.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준의 지부죠. 건준의 지부가 지방 지부가 그 당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자 재편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의 여러 그 지부들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데, 자, 이 인민위원 차원에서 지방의 인민위원 차원에서 그 일본의 토지를 분배를 하고 농민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동민회인지 그다음에 농민조합, 농민위원회가 조직됐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전국 농민 종합 총동맹이 결성이 돼요. 자, 그다음에 신항공사를 볼게요. 신항공사는 이제 미 군정이 만든 특수 목적 회사야. 일종의 공기업이다 보시면 돼요. 이 회사를 왜 만들었냐 하면 적산을 처리하게 한 거야. 적산이라는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기출문에 나왔죠. 기속재산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 일본으로 당할 때 뭐냐면 동사는 쉽게 뭐냐면 빼갈 수 있었어요. 동사라는 것은 이제 뭐 금이나 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해요. 돈 같은 것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나갈 때 제한을 둬서 일정한 부분만 가지고 갔지만 뭐 미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빼돌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부동산은 제대로 안 됐죠. 부동산은 그 지역의 토지, 건물, 임야, 농지, 가옥 이런 것들 다 부동산이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빼돌리지 못했다. 100%.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동산과 동양척식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재산들 있죠. 이런 것들 적산 또는 기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지 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공유 재산과 일본의 사유재산을 동결하여 접수하고 관리하게 되죠. 대개 보면 이제 뭐 요 안에는 되게 많아.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에는 부동산, 토지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규모 기업체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기업체를 많이 만드는데 그걸 이제 뭐냐 본국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놔뒀겠죠. 뭐 이런 걸 관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신한공사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1707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기속 뭐냐면 기업체도 있는데 이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라든지 기속 기업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신한공사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 중에 상당수가 60% 정도가 그것이 이제 좀 미군정 때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들어와서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있죠. 일본인 기업체. 원래 이 기업체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가지고 이제 미군정이 고민을 했다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기업체를 넘겼냐면 그 당시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제 관리하겠다. 이 기업체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직장이니까 인수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미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이 노동자들 잘못하면 사회주의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하고 종전의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 중심 분화됐어.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미군정이 이제 그 일본인 기업체를 인수를 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힘들겠죠. 이 사람들 이제 본업이 군인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관리 기업을 이제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을 모집을 했어. 그래서 이들에게 한동안 관리를 시켰는데 나중에 기업을 나눠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니까 얘네들한테 준 거야. 그래서 관리인들, 임차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군정에 위탁받고 그 경영을 했던 사람들에게 줬다. 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친일파들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다음에 뭐 지주계급 그런 것들 등등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약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기업을 다시 어 미군 정부 때 다 나눠준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상당수가 또 이승만 정부 때 이렇게 넘어가죠. 이승만 정부도 자신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주라든지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서 재벌의 기원이 되죠. 재벌의 모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내용도 이제 좀 볼게요. 그 나눠줄 때 되게 시가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상환금도 거의 15년 최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갚도록 했어. 그래서 대단히 특혜를 준 거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속기업체의 불안은 미군 전기 때 시작됐으나 1848년 본격화되었다. 대규모 기업체는 대부분 기존의 관리인 및 임차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자, 불화 가격은 시가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였고 상환 기간도 최고 15년까지였다. 당시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할 때 실제 불화 가격이 아주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나 뭐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무자산의 가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농업 정책을 볼게요. 자, 미군정의 농업 정책은 그 당시 이제 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작지가 60%였죠. 그리고 북한의 토지 개혁이나 농촌의 자익사회 확산을 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지만 뭐냐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 전면적인 개혁을 못했어요. 왜? 한민당이 반대를 했거든. 예, 이 한민당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한민당은 이 지주 출신들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민당이 많이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 미군정이 입법위원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입법위원들이 이제 예, 나도서 그러니까 남조선 가도정부나 남조선 이제 그런데 가도 입법위원회 입법위원회 이제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남조선 가도정부나 그 당시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이런 데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다 얘네들이 이제 행정부나 이제 뭐냐면 그 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주 출신 한민당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정이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지만 미국은 또 민주주의 국가잖아.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하도 반대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잘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그걸 넘겨주고 이제 하고 그걸 하기도 하고 다만 미 군정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속 재산만 한정해서 했죠. 그것도 뭐 100%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일부
한 7, 80%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전체 토지는 못 되고 전체 이제 토지에 대한 토지 개혁을 못 하고 그 당시 일본인 소유지,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적산만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기속 토지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물 징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고 그 소작물 징수를 하면서 또 일부는 이제 뭐냐면 또 농민들에게 또 분배를 해주고 뭐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안공사를 해체시키고 만든 것이 뭐냐면 중앙토지행정처예요.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10년 기출문제 중앙토지행정처요. 자, 그러면 중앙토지행정처를 중심으로 했던 미 군정의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남한 단정 수립 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곧 실시된 50선거를 앞두고 자위치의 정치 공세를 둔화시키고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익 중심의 정치 구조, 미 군정이 원하는 건 우익 중심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친민이 정부를 만드는 거죠. 내용을 보면 미 군정은 전체 농지보다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반대했잖아. 남조소 가도입법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민당 계열도 많고 이승만 계열 많다니까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다만 이제 신안공사를 해체시키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해서 미 군정이 갖고 있는 기속농지만 대상으로 농지개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 일단 자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군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작을 주거나 낮은 그 비율로 소작을 주거나 일부 땅들을 이제 또 매각을 했어요. 이때 이제 매각의 원칙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작지 또는 소유지 이정부 이하의 경우에는 대상화된 매각되는 토지의 소작인들 우선권을 부여받고요.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기국 농민 이렇게 이제 했죠. 농민들에게 일단 줄 때 소작인들이 1순위로 주고 그 다음 2순위 농민, 그 다음에 기국 농민에게 3순위를 줬다. 농지의 대가는 그 당시 이제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유상 배분을 했어. 유상 배분. 그 농지의 대가도 당해 주 생산물 연고 생산고의 3배를 하되 지분의 20%를 15년간 연부로 현물 납부를 했어요. 왜 현물 납부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폐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물 납부를 한 거고. 근데 그렇게 뭐냐면 나쁜 건 아니었어요. 15년 연부였고 20%만 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분배된 토지를 나중에 또 농민들이 갖다 팔면 의미가 없잖아. 또 지주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정을 못하도록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승만 정권 수립되기 전까지 기속농지 한 80% 정도를 소작이 매각됐고 나머지가 이제 이승만 정부에 넘어간 거야. 네, 이승만 정부가.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성동지 관련된 내용은 여기 관련된 내용도 저거 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소유권의 한계가 있어요. 이 토지 개혁 한계. 일단 전국 차원에서 하진 못했죠. 한민당에서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간척지나 산림, 가수원 등은 분배해서 제외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좋은 조건에서는 분별을 했지만 소작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보면 소극적 개혁이었고 토지개혁, 소작료 추가 인하 및 급락자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갈등을 확산시켰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최고 이제 소작료 결정의 견이 있어요. 이거 좀 볼게요. 자, 요 소작료를 이제 받을 때 수학의 3분의 1 넣지 못해도 규정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수학의 3분의 1 소작을 규정을 해서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획을 파기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미 군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일반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요 한계는 여기 이제 중앙토지처의 한계가 아니라 미 군정의 한계예요. 전반적인.
3분의 1이면 33% 정도 되겠죠. 예, 33% 안에서만 소장료를 받아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주들이 뭐냐면 반대를 했겠지. 그래서 지주의 소작인들이 더 낮춰라. 소장료 추가도 있고, 그 다음에 급락제를 요구하는데 그 당시에 환물료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냥 환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환물보다는 돈을 받는 게 훨씬 또 상대적으로 볼 때 부담이 적겠죠. 원래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실제 이제 지대는 떨어질 거 아니야.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미군정 때 공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죠. 되게 북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분할 점령 때문에 노동 대상이 미비했고 자본 도피, 기술 부족 등에서 일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업했던 그 공장의 전체 40%못 미쳤고 생산 능력도 20% 불과해요. 생산율 측면에서 본다면 가구의 8%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외울 필요 없겠죠.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이제 대부분 공장이 북한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그 공장조차도 뭐 기술 부족이라든지 자본 도피 등등 해갖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런 맥락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적산 공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주 관리 운동을 부정한 미군정의 기속제사 처지는 부하 재산을 주요 매입자들이 주로 과거에 친일파 관리들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 구조가 척결되기 어렵고 민족 자본 축적이 어려움이 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미군정 때 이제 대민 통제를 좀 볼게요. 원래 이제 미군정이 딱 처음에 올 때는 애들이 우리는 일본과 좀 다르다.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를 포방하면서 뭔가 프리하게 놀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확 느끼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 밑에 있는 정책들 보면 예전에 일본 애들이 했던 정책들을 그냥 답습했다 보면 돼요. 답습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민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이 확산되고 등등 했기 때문에 치안도 불안했어. 이렇게 이제 해갖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군정 입장 때는. 그래서 이제 등록부를 발급해서 인구의 동태, 움직이는 방향을 정확성을 기해서 투표 등을 위해서 전 주민이 거주 등록을 하고 등록부를 발급하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식량 사찰단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유령 인구 퇴치해서 식량 사찰단을 조직해서 가가오 방문해서 주민들 거주 확인 해보고 또 보통 선거 시행압도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해서 이제 누가 들어가 있는지 거주했는지 저를 봐야 돼. 유입 인구 중에 좀 약간 다른 데 들어와서 거주하지 않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농민들을 이제 주민들 감시하기 위해서 예국반을 분할했어요. 예국반. 이거 예국반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부활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정부의 역대 정부에서 예국반에서 하는 반상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상회 기원도 다 예국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반상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승만 시대 정치 관련된 내용 보죠. 자, 이승만 관련된 정치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이승만의 어떤 발제 기원이나 그다음에 4.4.5기 독재 관련된 내용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죠. 그 전에 이제 50 단독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선거 당선 위원 국회의원 분석을 보면 한민당이나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갖고 물론 무소속도 많았지만 한민당과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구라든지 이런 그 뭐냐면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세력들 있죠. 예. 이런 세력들은 빠졌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세력들이 주요 국회의원으로 선발됐다는 거죠. 선출됐다는 거죠. 자, 재헌국회였죠.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만든 국회인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요. 정치 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내각 책임제 요소가 혼합되는 형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재헌헌법 공포에서 경제 부분에 뭐 사회주의 요소를
반영했다 이게 있고 결국에 이때 이제 헌법은 그 단선제였죠. 국회에서 뽑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뽑아가지고 그때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이 있었죠. 지금 없지만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 이범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당시 이제 유엔에서는 한반도를 한반도에 성립 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가 수립하자마자 어떻게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사삼 사태, 사삼 사태는 미 군정국도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 그걸 이제 뭐냐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주 사삼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갑자기 여순 순천 사건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드러난 신생 정권에게 큰 타격을 줬어요. 여차저차 진압을 했던 거고 여순 순천 사건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 전에 강의 시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 폭동 사건, 예. 그러니까 대구 유경대 반란 사건들이 나요. 예. 이런 것들이. 자, 유경대 반란 사건 등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이제 초창기 때는 초기 국군은 사회주의 남노당 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안에 들어갔고 미군적인 탄압을 하니까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당시 남노당 세력들이 군대에 잔입해갖고 이제 군이 됐거든요. 장교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의한 어떤 군대 반란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뭐 여순 순천 사건, 대구 유경대 반란 사건, 심지어는 이제 개성을 지켰던 이제 그 부대들이 두 명의 대대장들이 자기 부대를 꾸고 북한에 월북하는 그 사태까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혼란 상황에서 이제 반공이대로를 주입시키고 주민 통제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는 1년에 통제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뭐 그 호국당을 창설했다. 학도호국당. 이거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21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당시 이제 반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중의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창설했다. 중학교,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그다음 고등학교는 이제 합쳐서 중고등학교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학도국단이 창설됐다가 나중에 이게 이승만 정부 끝난 다음에 폐지가 돼요. 근데 다시 이제 유신 정권 때 이것이 부활되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학도국당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학도국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승만의 간제 행사들 이런 데 많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에서 이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 있죠. 요걸 이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했다는 거. 이게 국가보안법이 또 이제 이승만 정권 시대 때 한차례 또 개정이 돼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유수기를 작성했는데 외박이나 방문 등 거주 상황에서 항상 소방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요거는 한동안 오래됐어요.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뭐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여관 같은 데 숙박을 할 때 숙박계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고 나서 그 주인이 이제 매번 경찰에 보고를 했어. 이 사람이 어디 거주했고 이런 것들 이게 묵었고. 자, 그다음에 예국문을 개편해서 이제 유수께를 서로 감시하고 단위로 활용했고 국민보도혁명을 조직했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나중에 국민보도혁명 그 사건 학살 사건하고 연결됐어요. 6.25 정책 때. 그다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볼게요. 반민특위라고 하죠. 줄여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거. 그래서 정부 수립 후에 이제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어요. 왜냐 재헌헌법에 그 명시돼 있어.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법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하위법이었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구성을 했는데 그리고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뭐냐면 설치했죠. 원래 이게 그 곧바로 이제 건국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 뭐 대구 폭동 사건도 있어갖고 이제 좀 약간 지체하다가 약간 해를 건너서 49년에 가서야 이제 뭐냐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을 하고 요거 명칭 외워두셔야겠죠.
그 공사 기출문이 나왔어. 이 명칭 쓰는 거. 줄여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죠. 풀네임은 그렇고요. 그다음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에 사무실을 차리고 1월 8일 박근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뭐냐면 친일했던 사람들 대거 체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일본 경찰 출신이었던 노독수리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이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도 불구하고 일제 그 민족주의자들을 잡아와서 공을 냈던 사람은 되게 유명해. 그래서 그 옆에 보고 있었던 일본 경찰조차도 혼을 내둘릴 정도 공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권고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뭐그 당시 이제 담화를 반포하죠. 자입 반란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의 그 국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지금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다만 요지는 반민특위가 상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안보 상황이 위급할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있는데 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예, 이게 잘못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 거꾸로. 왜냐면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행정부는 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구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 반민특위 자체가 국회 직속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집행권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거야 이승만이. 근데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승만 시점 때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별로 없어요. 해외에서 자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반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기반이 없어. 근데 국가를 통치하려면 그 당시 관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특히 경찰이 난 필요해. 근데 이 경찰들이 대부분 예전에 친일 경찰들이야. 왜냐면 예전에 경찰했던 사람이 그대로 그 조직을 그대로 계승해갖고 친일 경찰로 이제 그 경찰들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승만 자체는 친일파를 별로 안 좋아요. 일본도 싫어하죠. 근데 이제 친일파를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일단은 자기가 이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친일파 경찰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이런 그 반민족이 처벌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요. 친일파 관료들, 경찰도 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데 잘못하면 이제 뭐냐면 잡아들이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자, 이에 대해서 대법원장 김봉로는 그 당시 반민특위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협조에 촉구했고요. 협조를 촉구했고,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 일관에다가 그 당시 이제 그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반민법 법률 개정을 제안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부결됐다가 계속 특위 활동 이제 계속 되죠. 자, 근데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공민권이나 발탁하고 사형도 한 명 있었는데 사형도 그 사람도 집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6.25 전쟁이 나니까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처벌이 미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비시 정권 안에서 처벌 문화가 훨씬 미약했다.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이제 간섭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특별조사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단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방대 업무를 처리하기 가중이었고 그 당시 친일 세력들의 노골적인 저항과 방위가 심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그게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조사 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반민특위가 국회 뿌락지 사건과 그다음 앞에서 한건 반민특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경찰에서 이제 뭐냐면 간부를 경찰 한분 간부를 이제 잡아오니까 반민특위에서 잡아오니까 그걸 이제 불만 갖고 경찰들이 그 뭐냐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을 해갖고 반민특위를 무장 해제시키죠. 예. 그다음에 또
국회 뿌락지 사건을 일으켜서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그 뭐냐면 사람이 김일성과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한다.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그 얘는 뭐냐면 간첩이다 하면서 그때 국회 부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몇 명을 묶어가지고 이제 잡아들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사건을 계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이 거의 중단되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되고 나서 결국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반민특위가 이제 중단됐다. 활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국회 뿌락치 사건들 기억을 해주시고 김양수, 이문원 등 15문제인데 이 김양수가 국회 부의장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북한의 어떤 통일 방식과 비슷하다 하면서 이들은 남로당이다 하면서 이렇게 남로당 뿌락치서 모아갖고 뭐냐면 잡아간 사건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실패했다. 이 두 사건, 국회 뿌락치 사건과 66 경찰 특이 습격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소가 1949년 8월 30일까지 기한을 두면서 새로운 골자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김구가 암살됐죠. 예.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암살됐고 이게 누가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김구 암살 사건은 김구 암살 사건은 이제 안두희가 죽인 걸로 돼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근데 실제 그 배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이 뭐냐면 죽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아니면 뭐 미국이 이제 뭐냐면 그 안두희를 시켜서 그냥 죽였을 것이다 뭐 등등 있는데 하여튼 이때 김구가 암살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보도혁명 결성은 뒤에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농지개혁. 자, 이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한 3번 나왔나 그랬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래갖고 요거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약간 여기 내용이 좀 빈약해가지고 제가 이승만 경제정책 관련된 할 때 좀 볼게요. 농지개혁은 이제 보충자료 좀 보죠. 821번. 아니 821페이지 보세요. 예.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이제 1949년에 시작됐죠. 그 밑에 이제 농지개혁법이 있잖아요. 예. 자, 배경은 뭐냐면 여론의 압력, 그 다음에 자익대 사회운동 격화, 북한의 농지개혁에 따른 농민들 불만 증대 등등 이런 이유로 이제 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1714번 배경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목적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분배하고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갖고 통과를 했지만 그때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정하고 뭐 어째서 한국정제 일시 정지했다가 나중에 1951년에 가서 한국정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진정하고 나서 그때 51년 말에 실시됐다가 57년 종결됐어요. 예, 됐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기준. 이 기준 예전에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소지역 친일파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정부 이상의 대지주 농지와 국가 유상몰수에서 소장의 유상분배를 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 순위는 일단 그 지역 그 토지의 경제적 소작인이죠. 그 다음에 2순위 농업 노동자, 그 다음에 그 영농 능력이 없는 뭐 예전에 민족운동을 했던 그런 가족들, 해외 귀국 동포 순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은 농지인의 농가 밭, 간척지와 산림, 가수원, 농어등제인데
이렇게 이제 농가 바수하다 보니까 지목을 그 당시 뭐 가수원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농지개혁 대상을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상환 방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상환 방법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자, 일단 지주의 보상액은 평균 생산량의 1.5배, 농민 생활량의 1.5배.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1년당 농지에서 이제 그 해당 농지에서 1,000톤을 생산한다. 네. 1,000톤 너무 많나? 하여튼 예를 드는 거예요. 1,000톤이면 그 농민이 그 얼마나 내면 1,500톤을 뭐냐면 지주에게 상환을 해야 돼요. 네.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원래 이거는 그 정부 아니었고 초창기 때 통과된 위에와는 좀 달랐어요. 여기 보면 1,500톤이면 농민의 상환은 1,250톤만 상환은 돼. 그래서 농민들이 뭐냐면 그 토지도 반환한 돈 1,250톤인데 지주에게 나눠진 돈은 그 헌물은 1,500톤이란 말이야. 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1,250톤이 누군가 이걸 해줘야 되겠죠. 메꿔줘야 될 거냐. 그래서 이걸 누가 메꾸냐면 정부 재정으로 메꾸자. 이게 원래는 의회안이었어요. 초창기 때 통과된 의회안이.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좋은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재정이 빵빵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반발을 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밀어붙여갖고 통과를 했죠. 근데 정부가 돈 없다고 배째 넣으시고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이 실시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농민 생산량과 지주 생산 그 평균 생산량을 맞춰가지고 그 당시 그 균형을 이뤘죠. 그래서 상환액과 보상액을 뭐냐면 공동 그 뭐냐 보상액을 동등하게 하는 그런 안을 통과시켰죠. 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1949년에 1차 개헌이 통과됐지만 한번 개정이 나서 1950년에 가서 실시했어요. 근데 50년 실시하려다 딱 하자마자 6.25 전쟁이 터졌죠. 실실 미루다가 6.25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51년 말에 가서야 실제로 실시를 했는데 이때 가서는 이미 뭐냐 농지가 다 뭐냐 지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미군 정부터 해서 이승만 정부 등등 해갖고 논의가 이동하고 보고 지주 땅을 갖다 팔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 대상 뭐냐면 토지 개혁의 대상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토지 개혁 과정에서 정부안과 국회안의 대입 관련된 내용이 그 여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충 자료를 자 한 개를 볼게요. 자 3헥타르 이상 3정부 이상의 지주의 토지를 소작인의 강매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실시 지원을 해서 지주의 토지를 처분했고요. 보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자기 토지 뺏길 거 생각하니까 이제 어차피 유상 몰수할 때 그 가격보다 좀 더 높게 해서 그 소작인들에게 갖다 팔아. 다른 사람이 또 갖다 팔거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 대상이 논바수 해놨기 때문에 가수원으로 지목을 전환시켜 버리죠. 시효를 거둘 수 없었고 그다음 농지 개혁 기간 동안 전쟁이 또 발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과 유상구매에 따른 빈농의 곤란으로 오히려 자기 소지를 이제 소유의 토지를 박멸할 뿐이야.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내버려둬요. 그 분홍도 이들 경공해서 신흥 지지층과 소작지가 다시 부활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여기 그래서 개혁 기간 동안 실제로 강매를 했기 때문에 실제 뭐냐 농지 개혁 대상은 별로 없었다.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자, 요 관련된 표가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농지개혁 실시되기 이전부터 많은 소작지가 개별적으로 매매되어 그 개혁을 불철저하게 한 것이고 표 이와 같이 1945년 말에는 현재 소작지의 38%가 개혁됐을 뿐 나머지는 미리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매각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적 분해와 자본가적 차진농 같은 농업의 자본주의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미국처럼 이렇게 농장주가 큰 땅을 가지고 그 경영하는 게 잘 안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긍정적 견해도 있어요. 예, 뭐 긍정적 견해는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일단 보면 사회적 지배계급으로서 지주계급은 사라지고요.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경작했다. 자장농이 실현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근대사에 계속되온 지주의 수탈을 탈피하고 반봉건적 지주 토지 소유자가 폐지. 이거 언제부터 성립된 거야?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거죠.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가 확립됐다. 예. 그다음에 토지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국가적 독점의 성격을 강화하는 가는 자본주의를 표현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지주들은 이 보상을 받을 때 보상액을 받을 때 뭘로 받았냐면 그 헌물이나 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헌물과 돈은 기준이고 현물은 1.5배는 이제 기준이고 요만큼 주겠다는 거고 이 헌문의 상한은 뭘 줬냐면 지가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을 준 거야. 채권을. 채권을. 채권을 받은 거야. 채권을. 네. 그래서 채권을 받고 그 나중에 뭐 원리금 포함해 갖고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준 거죠. 근데 지주 입장일 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죠. 근데 지가증권은 나중에 이제 뭐냐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당장 돈을 한금 시켜야지.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요걸 갖다 팔아. 어디에?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지주들이 너도 나도 이제 뭐냐 지가증권을 갖다 파니까 채권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공급이 나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뭐냐면 손해본 상황에서 갖다 파는 거야. 그럼에도 알고 그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채권들 누가 주워 샀냐 하면 그 당시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가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주들은 그 이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뭐 공장을 설립하고 상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갖다 팔면서 그 토지 자본만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 넘어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토지 자본만이 상업자본, 산업자본 넘어가면서 이 상업자본과 산업자본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공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정부와 또 정경 유착을 해갖고 독점체제 형성하는데 이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매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여기 1722번이니까 읽어볼게요. 자, 지주들의 농지 매수로 인한 보상은 정부부터 지가증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헌물은 그냥 기준이고요. 그 헌물에 맞는 액수에 맞는 지가증권을 받았어. 그래서 지가증권은 농지 가격 5년으로 나눠 그해 공정비로 계산해서 헌금을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대주주는 지가증권을 담보 융자를 받아 공장을 추가받으면서 산업자복을 전환했다. 따라서 지주층대 토지자본 산업자복을 전환 정부의 큰 구상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상인들은 자본가들이 이 집가증권을 사들여 기속 재산 불안한 등 자본을 축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귀족들만 이제 지주들만 이 집가증권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고 뭐냐면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분할받는 식으로 산업자본을 전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이 집가증권을 갖다 팔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걸 사들였던 그 부유자 자본가들이 그걸 매입을 해갖고 그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귀족들은 대부분 지주들은 농지계급 지주 자본가 계급을 전환하는 데 실패했고 그들이 소유한 토지 자본은 지가증권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산업자본 전환되어 그 자본주의 밑가름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농지개혁 때 받은 보상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환물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지가증권을 받았다. 환물은 그냥 하나의 기준 액수만이고 그 액수에 맞는 그 지가증권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긍정적으로 보면 내용 보면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쟁이가 불식되고요. 사회경제적 안정이 기했고
농업소득과 농지 소유의 형편을 원리에 맞게 재분배를 기여했고 그렇지만 이제 요것도 이거는 의의보다는 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한계죠. 앞에서 한 것처럼 영세 소다 그 소농 형태가 계속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 어디서 여기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디귿과 연결돼 갖고 영세 소농농이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국식 뭐냐면 어떤 기업형 농업 이런 것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심심하시면 이제 밑에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쭉 있죠.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왔던 거는 위예안과 정부의 대입과정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상회의과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서 했다. 네, 의의하고 그 다음에 한계 이 내용들 한계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쭉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정제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네, 96번. 네. 자, 한국정제는 뭐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중요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오진 않았고, 한능검이나 수능에서는 몇 번 언급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볼게요. 요거는 내용이 약간 부실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사 관련된 내용 보충자를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6.25 전쟁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마지막 인증 거죠. 여기가 게릴라 특강이기 때문에 딱 한 번이니까 예, 97번 합니다. 97번. 예, 인증번 97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의 배경을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한 내 이제 사회주의 반란들, 예, 민심 위반. 그 당시 이제 1950년에 이제 실시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당시 이제 한민당과 이승만 계열들이 대참패를 거두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혁신계 세력들 있죠. 그래서 그 평화통일을 외쳤던 혁신계 세력들과 김구 계열의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무소속이 대거 당선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한민당과 이승만의 계열의 어떤 총선 계열들이 이제 뭐냐면 대거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국회에서 더 이상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직선제도 이제 나중에 헌법 바꾸잖아요. 배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북한을 자극시켰다. 그다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북한군의 군사 강화 뭐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했고 소련의 경제 군사적 지원 중국의 의원군들이 편입됐죠. 그다음에 박헌영과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외부의 분출이 필요했고 그 김일성의 남진 무력 통일론, 민주 기준론 이런 것들인데 요건 약간 박헌영이 옆에서 부추긴 것도 있어요. 박헌영이 이제 김일성한테 너가 쳐들어가면 남한에 있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 너와 그 북한 그 군을 한양에서 맞아줄 것이다.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남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떠벌됐어요. 그래서 김일성 혹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한이 6.25 전쟁에 38도 부근에서 무력 충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GPS나 이런 것들이 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38도선이라도 정확하게 이 38도선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대충 알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이 38도선이고 어느 38도선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입장 볼 때는 38도선 북쪽 지역이 남한 땅인 지역도 있고요. 38도선 이남 지역이 북한 땅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개성이나 연백평야 저쪽 항해도 지역 있죠. 고립된 월경지 그런 지역에서 상당히 뭐냐면 무력 충돌이 빈번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때 무력 충돌은 그냥 중대대급 정도에 동원돼 갖고 했던 거예요. 크게 뭐 전쟁이나 국지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리산 일대에 유격대 활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수 순천 사건 때 이제 져가지고 들어갔던 그 사회주의 군인 애들이 이제 뭐냐면 유격대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6.25 직전에 이미 이제 토벌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외적인 보면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돼요. 네. 그리고 에치슨아이는 공포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을 한반도 대만을 제외시켰어. 요거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공산권 극동 방위선을 어떻게 설정했냐 하면 알려순 열도부터 해갖고 일반 육구 제국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선이야. 이 선 밖에 있는 그래서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어떤 보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미국 국무부 장관 H슨이 발표한 미국의 방위 정책 내용 선언인데요. 당연히 이제 요 밖에 있던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국동 방위선을 제외시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H슨이 말하고자 한 것은 만약에 이제 위기상이 있을 때 최소한의 보장에만 이렇게 하고 한다는 의미지 얘들을 아예 배제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과 대만은 배제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요 선까지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은 그때마다 인기적으로 인기사항을 볼 때 그때는 도와주겠다. 그 의미야. 얘네들 아예 이제 배제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선만 설정이는 거지 요 밖에 있는 내용들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 그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 김일성이 오판을 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 내가 쳐들어가면 한국 쳐들어가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때 이제 김일성이 전쟁 계획을 이제 소련에 제시하니까 소련은 처음에 머물 거지다가 이 에치슨이 이제 이런 소리 하니까 김일성이 쳐들어가면 뭐냐면 그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련이 지지를 냈죠. 스탈린이 도장을 받고 뭐냐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반발했는데 그 6.25 전쟁이 늘어나기 전에 이제 북한이 좀 이걸 뭐냐면 그 자신의 어떤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연막 전술을 좀 했죠. 그래서 그 당시 6.25 전쟁 직전에 뭐 남북한 국계 통합을 위한 통일정부 수립이나 남한 민족주의자를 동요시키기 위해서 정치 평화 공세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제스처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6.25 전쟁이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고 3일 만에 납동강까지 진출하고 그딱 인천상륙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군을 방북했다가 후절 승리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 1단계 가면 북한군이 이제 여기까지 납동강 방어선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죠. 그때 중국군이 개입돼 갖고 다시 가서 이제 서울이 다시 뺏기죠. 145태에서 여기 금강 유역까지 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후전선까지 고지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은 1단계, 2, 3단계까지 이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거의 1년 정도 됐어. 1년 안에 요 전선이 갑자기 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왔다 갔다 하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기 기간 4단계가 좀 길어요. 4단계가 이제 되게 보면 51년부터 이제 되거든요. 51년 말부터 해갖고 53년까지인데 거의 2년 동안 뭘 했냐? 후전협정을 했어. 네? 후전협정. 상당 후전협정을 논의했죠. 요 기간 동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후전협정 논의한 기간 동안 한 채 땅을 뺏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고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하는 이제 뭐냐면 영화도 만들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 네. 좀 후전협정 논의하면 일단 전쟁을 좀 그만 중단시키고 스톱시키고 후전협정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후전협정 논의하면서 여기 싸움은 또 싸움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모전을 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하고 3단계 여러분들 다 아시고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요. 4단계만 좀 볼게요. 후전하단이 진행이 되죠. 자, 후전회담 때 이제 논의됐던 게 이제 뭐냐 하면 이 후전회담은 이제 판문점에서 진행돼요. 판문점은 개성 앞에 있는 거죠. 안타깝게 우리 개성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판문점에 하는 바람에 개성이 원래는 이게
38도선 이남 지역이 원래 개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복전까지 6.25 전쟁까지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판문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개성이 자연스럽게 북한 땅 넘어가는 게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판문점에서 후전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 2년 동안 그때 이제 논쟁이 됐던 게 뭐냐, 세 가지야. 하나가 뭐냐면 군사 분계선 설정, 경계선 설정과 후전 실시로 인해 감시기관 구성, 포로 공안 문제 이런 건데, 세 가지 논쟁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포로 공안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했어. 군사 경계선은 이제 서로 합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전쟁이 끝나는 후전 일자의 그 날짜를 기준해 갖고 경계선을 설정한다. 그렇게 하나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요 부분에 고지전들이 뭐냐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한 채 땅을 뺏어 갖고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는데, 이 포로교환 문제는 좀 복잡했어요. 왜 복잡했냐면, 일단은 원래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자국에 가는 거야. 포로는 원칙적으로 포로 송환은 자국에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군이면 북한에 가는 거고, 남한에 있으면 남한군 국군포는 국군에 가는, 남한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중국군 포로도 많겠죠. 자칭 의용군이라고 해서 참여했던 중국군 포로도 당연히 중국 본토에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복잡한 게, 북한군 포로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남한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히 북한군 중에 상당수가 남한에서 이제 징집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어, 얘네들 입장에 북한 가면 자기 고향도 아닌데, 좀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군 중에 상당수가 예전에 대만군,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당국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하다가 이제 공산당에 항복을 해갖고 강제로 이제 공산당군에 편입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6.25 전쟁에 파견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 때는 저기 그 공산화된 그 중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대만에 가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로교환 문제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는데, 북한이나 소련은, 북한과 중국은 대나바 원칙을 따르자. 자국군을 이제 자국에 보내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자국 보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아니다. 원하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자. 근데 이게 논쟁이 많았던 거야.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만. 하여튼 이게 여기 있나? 음, 여기 있네. 1548번. 8번. 그래갖고 이제 유엔군 측은 미군하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죠.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남북한, 타이완, 중국 갈 수 있는 걸 주장했고, 그다음 공산국 측은 모든 포로가 그 본국에 들어간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본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회담이 낭약에 빠졌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이 이걸 보다가 이제 뭐냐면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 당시 거제도에 이제 방공포로들이 많았거든요. 방공포로들을 뭐냐 석방을 해버렸어. 그 당시 거제도는 이제 방공포로도 있고 공상포로도 있었는데 둘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미국의 미군 그 장군이 소장이었는데, 그 장군 소장이 그 공상포로에 잡힌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포로에게 잡히는, 포로에게 잡혀서 소장이 포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진압해서 빼왔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방공포를 그냥 미국에 승인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열받는 거지.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승만을 암살하자는 논의까지 있었어요.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하고 좀 딜을 해가지고 이제 뭘 맺게 되냐면 한미 상호 안정 보호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전쟁 나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한미 상호 안정 보호 조약을 맺게 돼, 이승만이. 대신에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전 조약을 맺을 테니까, 협정할 테니까 입 다물고 사고 치지 말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승만이 후전에 동의하면서, 물론 사인은 안 했지만 동의하면서 후전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이승만 뭐냐면 후전협정을 맺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후전협정은 그 뒤에 있나? 네, 여기 이거부터 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볼게요. 자, 그다음 휴전협정을 맺기 전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돼요.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죠. 한국 정부가 후전에 반대해서 국토 통일을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후전 전략을 계속 추진했고 결국에는 그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공약으로 이제 체결됐다. 목적은 앞으로 이제 6.25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오판을 재침을 방지하고 미국 개입을 정식으로 하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정부가 북한을 먼저 치지 않은 이상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개입하겠다. 다만 너네들이 뭐냐면 북진을 할 경우에 선제 공격할 때는 우리는 안 도와주겠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한국 내 미국 기지 설치 용인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용산이 이제 주한미군의 어떤 본부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 사령부에 양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냐면 6.25 전쟁 중에 메가더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양도를 내버렸어. 너가 좀 지휘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한미상호 방위조약 때 명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전지휘권은 전시작전과 평시작전이 있는데 평시작전은 지금 우리한테 도왔죠. 근데 전시작전 지휘권은 아직도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근데 평시작전 지휘권은 그 의미가 없어요. 전시작전 지휘권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 최근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후전회담 관련된 내용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붕괴 설정과 포성한 문제가 논쟁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후전협정이 이제 체결되죠. 예. 근데 여기 후전협정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종전협정이야. 종전협정. 종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을 아예 끝마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자는 거야. 전쟁을 중단시키고 잠시 쉬자는 정전협정이야. 예. 그래서 이것은 종전협정이 아니에요. 종전협정이고 잠시 지금 전쟁 중이지만 잠시 쉬자는 정전협정적 성격이 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자는 종전협정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쟁 중인 거야. 아직 종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뭐냐면 그 후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게 종전협정이 뭘 하겠어. 전쟁 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후전협정 성립 배경을 볼게요. 자, 이승만 작전지휘권 한수에 북진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미 특사가 미군의 주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 장기적인 경제 원조, 한국군의 증강배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후전 동의를 얻어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로써 20개 사단 규모의 군대 확보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원조를 확보했는데 최소한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제 20개 사단 더 넘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그 군대가 전쟁이 끝날 때 그 직후에 한국군이 69만이었다고 해요. 69만. 지금은 한 50만 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69만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비가 거의 90% 이상이 누구한테 냈냐면 미군이 제공해 준 거야. 지금은 거꾸로죠.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 이제 유지비 같은 거 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이 그걸 군사비를 대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있고, 그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 그러니까 이제 후전협정 이후에 작전통제권의 이름을 기재했어요. 앞에 작전통제권 이미 미국한테 넘어갔는데 그 이때 이제 뭐냐면 이걸 명문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명문화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서명은 미군, 중국군, 북측 대표인데 이승만은 뺐죠. 이승만 뺀 게 아니라 지가 안 했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제 여기 한국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북측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무슨 정전협정 하냐? 너 서명도 안 했는데 정전협정에 서명도 안 한 당사자가 무슨 종전을 얘기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제 군사 분계선을 확장하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죠. 그래서 후전선이 이제 만든 다음에 38도선 아니죠? 예, 38도선 이거고 후전선은 요 정도 돼. 예, 여기에서 이제 각각 2km씩 뭐냐면 비무장 지대를 이제 설정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군인들이 솔직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들어가죠. 군인들이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민정경찰
그다음 배지를 달고 여기 들어가. 뭐 GP도 여기 있었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때 GP를 한 개 빼고 다 없앴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판문점에서 이제 군사정전위원회가 본부가 설치되고 중립군 감시위원회가 구성을 했다. 포로의 자유 의사 존중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 각각의 포로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제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남한군들은 남한이나 우리나라 군대죠. 우리 군인들은 포로 국군 포로라고 하죠.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가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천 명밖에 안 돼. 근데 북한 포로들은 이제 북한군 포로들은 그 당시 이제 많이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국군 포로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도 북한에서 차단시켜 벌써. 그래서 얘네들 아우지탄강이라든지 뭐 정치 수용소에 이때 갖다 뭐냐면 그 가둬놓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포로의 자유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쟁의 결과에 남북한의 극단적인 정치 체계가 수립되죠. 북한은 이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면서 적가 통일 공세를 펼쳤고 소련파에 이어서 남도당 계열의 어떤 전쟁 책임을 물어서 정치적 이유로 숙청됐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북한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이때 이제 6.25 전쟁 바로 직전 끝난 후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남로당의 거두였던 박헌영을 간첩죄로 몰아갖고 처형시켰고요. 예. 그리고 소련파하고 연안파 일부를 이제 뭐냐면 숙청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때 이제 연안파 수용파를 다 처형시키죠. 예.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출신 갑산파로 정권을 유지하게 돼요. 예. 물론 갑산파 안에서도 이제 온건파, 좌파 다 또 급진파 쳐내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자,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체를 도입해서 농업의 집단화, 상공업의 국유화, 중공업 우선주의 이렇게 있고 이거는 무기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남한을 보죠. 이승만은 예전에 6.25 전쟁 때 항상 북진통일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주장해요. 예, 그래서 반공정책을 고수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을 또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서 이렇게 그 제거시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반공 이대로 강화되면서 이제 연자제나 부역자 소출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월북한 가족자, 월북자 가족이나 학살된 사람들 가족들 연자제 몰려 감시를 하고 부역자를 이제 그 인민군 지주 부역자는 인민군이 진주한 남한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서 거기에 합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얘를 잡아서 이제 총살시키거나 감옥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학살된 가족들은 아마 이게 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일 거야. 군인들. 국군에 의해서 그 당시 전쟁 중에 학살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학살 사건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초창기 때죠. 갑자기 이제 후퇴하는 바람에 형무소 재수자들 중에 상당수 정치범들은 처형시켰어. 예, 자범들은 풀어주고. 왜냐면 얘네들이 또 북한하고 또 협력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제거시킨 거죠. 그다음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6.25 반발 직후에 이제 처형을 시켰죠. 얘네들 보내서. 근데 이때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당자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민도 많이 가입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명부만 들어갔으면 잡아서 죽여버린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군사작전 수행 과정에 젖은 학생들이 많아요. 빨치산 토벌하는 과정에서 뭐냐 그 전남 한평, 전북 고창, 뭐 경남 거창 등의 주민 집단 학살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져 갖고 이승만 정부 상당히 욕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노궁일 사건이라든지 오폭 사건 등 미군의 민간인 학살도 있었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국군만 이렇게 학살했던 게 아니에요. 미군이나 국군만 학살 아니라 북한군도 그에 맞는 학살 사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진을 하다가 이제 남쪽 내왔다가 나중에 서울 점령하고 여러 지역 점령해서 인민재판해갖고 많은 사람 죽이고 자신이 후퇴할 때 또 남한 정권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대규모 처형시키거나 잡아가서 월북을 하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게 없네. 예. 앞에서 이제 그 전쟁 중 3대 사건 중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6.25 전쟁 때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잠시 이제 밑으로 이제 그 대전 이남까지 이제 후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승만 정부가 예전에 보니까 국민들 젊은 그 장정들 20대에서 40대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군이 징병을 통해서 북한군 편입시키는 사건이 많았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민방위군을 조직해서, 그래서 얘네들을 예비군을 편성해 갖고 대거 이제 그 후퇴할 때 일사후퇴할 때 같이 내려오도록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 예비군으로 이제 이성급 부대로 배치시켰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나 뭐 입을 거 뭐 등등 필요할 것을 이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배정을 했는데, 그 국민방위군의 장교들이 그 예산을 타다가 지 유용비나 이런 걸 해쳐먹은 거야. 그래서 그때 국민방위군들이 내올 때, 이제 그 젊은이들이 내올 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예, 많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화가 나갖고 이제 국민방위 간부들을 해갖고 잡아내서 군사 재판을 붙여갖고 처형을 시켜버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이야.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네바 정치 회담이라는 게 뭐냐면, 그 후전협정 맺을 때 그 당시 60항에 보면 앞으로 이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회담을 하나 갖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로 고급 정치회담 개최를 권고했는데, 3개월 좀 지난 후에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담을 갖게 돼. 그때 이제 그 한국, 북한, 중국, 소련, 미국 등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통일 방안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야.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중공고 철수와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자. 근데 북한은 유엔을 포함한 외세를 배제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조선유엔을 구성하고 외국군을 철수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엔의 어떤 건의를 인정하냐. 왜냐하면 유엔 감시하에 이제 자유선거 하자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군 철수 문제는 논쟁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흐지부지해요. 네, 그래서 끝나게 돼. 그리고 제네바 정치회담은 주요 의제가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세계사찰에서 주요 논제가 베트남이었어. 한국은 부수적인 거였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런 논의를 했는 거고 잘 안 됐죠. 베트남이 이제 해가지고 그때 베트남이 이제 남북 베트남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됐던 것이 이 제네바 정치회담이에요. 예, 제네바 정치회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전협정에 나와 있는 후전협정에 있는 내용에 60항에 입각해서 했던 회담이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의 독재 정책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오늘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